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가 기관 사회장으로 내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열립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를 이 전 총리에 대한 애도 추모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민주당이란 큰 생명체 안에서 조국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하자 조국 혁신당은 통합 논의는 출발선에 있을 뿐이라며 흡수 합당을 경계했습니다. 8일간의 단식 농성을 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병원에서 조기 퇴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철회된 이후에 야당은 인사검증 시스템에 고장이 났다며 이재명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은 오랜 시간 보수정당에서 공천받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최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행정통합 방향과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대전 서구 갑을 지역구로 한 민주당 장종태 의원과 함께 대전 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 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국 혁신당의 합당 제안을 한 데 대해서 당내 파장, 일단 당내를 한번 살펴볼게요.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합당 이후로 지방선거 승리를 내세웠는데 지금 사실 밑에 깔려있는 얘기는 민주당에서 지방선거를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 과연 합당 과정에서 뭐 그렇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어떤 지분을 요구하면 어떡하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거고. 자, 그렇지만 이런 그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 지방선거에 뭐 얼마나 영향을 주겠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의원들은 어쨌든 이게 합당을 하자라는 것보다 합당을 논의해보자라는 그 제안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상황에서는 제안 자체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논의해볼 법하지 않느냐, 절차를 밟아서 논의하면 될 일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알고 있고요. 근데 그와 별개로 이제 다만 이 절차가 너무 좀 졸속이고 어떤 의견 수렴 없이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이 맞느냐, 사전 공유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점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의도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한 거죠. 이 지방선거는 사실상 그냥 외피용, 그냥 명목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 속내는 다른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 뭐 다른 뭐 대표 연임이라던가 차기 전당대회를 위해서 본인의 세력을 구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뭐 가는 방향이라든지 그 자체에 대해서 이게 뭐냐라기보다는 그거의 배경, 그거의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게 시각차가 있다 이런 얘기 같거든요.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이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일단 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 혁신당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선거 연대나 합당, 이게 이제 선거 앞두고 필요한 게 크게 두 가지 경우인데, 네. 첫 번째는 이 선거 연대를 하지 않으면은 선거에서 질 수도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막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이 뭐 한 3-4% 가져가는 상황이다. 이러면 당연히 연대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여야 간의 지지율 격차가 워낙 많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는 아니죠. 그렇다면 또 다른 이유는 이제 과거에 민주당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보 정당에 대한 부채의식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선명한 진보 정치를 하고 싶은데 현실적인 여건상 지금 이렇게 좀 주류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보 정당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총선으로 비유하자면 지역구는 우리가 민주당 찍지만 비례대표는 뭐 민주노동당, 정의당 찍어주겠다, 이런 정서가 있었는데, 사실 조국 혁신당은 그런 진보 정당
정당과도 좀 결이 다른 정당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결국에 이제 과거에 좀 친노 친문으로 이어져 오던 그 민주당 주류 세력들을 다시 규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카드를 던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이게 나눠져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게 같이 들어와서 더 시너지를 발휘하자. 뭐 이런 명분을 내세울 수는 있는데 당내에서는 이게 결국은 자기 당내 장악력 플러스 뭐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반년 정도 남았네요. 8월인가요? 그 당 대표 이제 선거 이제 본인의 연임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상정하고 그런 게 아니냐 하는데 자, 어떻게 보세요? 이것이 결국은 갈 길이라고 보십니까? 뭐 사무총장도 2달 내로는 뭐 매듭짓지 않겠냐 이랬는데 결국은 그쪽이 힘을 받을 걸로 신주호 부대변인 보세요. 아마 합당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은 합니다만 그럴 거면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라는 당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당시에도 민주당 주도로 해서 야권에 연대가 있었습니다. 비례대표 위성정당 연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조국 대표가 참여하진 않고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비례 전문 정당을 내세워놓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이러면서 지민미조 선거 캠페인을 했단 말이죠. 그랬으면 지금 만약에 합당하고 우리가 어차피 가는 길이 같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도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지금과는 너무 판이한 태도로 이 지난 총선에 임했다라는 것 자체는 조국 대표도 굉장히 실책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이 제안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선거를 따로 치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 자체부터가 이 합당이라는 것 자체가 야합이다. 선거 승리를 위한 그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야합이다라는 것에 국민들이 많이 비판을 하실 것 같고요. 네. 그 가운데서도 지금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발, 비판 목소리가 나오니까 내가 혼자 상의한 것이 아니다. 뭐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당청을 얘기했습니다. 당청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합당 제안을 몰랐다라고 하면은 그건 그거대로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무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된 것이고 당 장악력이 거의 제로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레임덕 상태에 빠진 것이어서 더 큰 문제겠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합당 제안하기 전날에 조국 대표한테도 통보를 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을 알았던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 조국 대표일 텐데 이 세 분 현재 범여권의 수뇌부들만 알고 있었던 밀실 합의가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합당 제안은 선거용 밀실 야합 그렇게 아마 국민들께서 규정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얘기했는데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관련해 가지고 이현주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고 이거는 당대표 진퇴를 뭐 어떻게 우리가 논의해야 될 사안이다 이 정도까지 비판하다가 무슨 얘기를 또 했냐면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요. 대통령 파리하지 마라. 마치 대통령과 사전 협의가 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봤더니 대통령이 원론적으로 합당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구체적으로 이 시점에 이런 방식의 합당을 제안한 것을 서로 교감하고 동의했다. 자기가 알아본 바로는 아니다. 그런데 마치 대통령 뜻이다 이런 식의 화법을 자꾸 정청래 대표가 구사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점 상당히 유감이다. 뭐 이러면서 와 각을 세게 세우더라고요. 이게 이동수 대표 보시기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이게 그 암묵적인 합의는 당연히 있었겠죠. 원래 뿌리가 같은 정당이다 보니까는 우리가 언젠가는 합치겠지라고 서로 생각들은 하셨을 텐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연인 사이에 우리가 언젠가는 결혼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냥 날짜 잡고 결혼식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 버려요. 다른 거잖아요. 그게 네.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가 쭉 생각을 하고 아주 측근들하고 논의를 하다가 하루 이틀 전에 청와대에다가 자 우리 이런 거 한다. 만약에 이랬다면 그거는 협의를 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뭐 저도 같은 그 생각... 이전의 얘기는 되게 느슨한 얘기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저도 근데 그렇게 보는데요. 근데 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가 선을 넘은 사건이라고 보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왜 이럴 수 있었냐를 보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민주당 정부에서 이제 검찰 개혁안 발표를 하고 나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그 당원들 특히 이제 핵심 당원들의 이제 비판이 좀 고조됐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서로 이제 센 상대다 보니까는 이렇게 간만 보고 있었는데 네. 예,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좀 당원들 중심으로 좀 이렇게 여론이 좀 동요하다 보니까는
그 이후로 이제 정청래 대표가 낸 거 보면은 뭐 1인 1표 다시 띄우고 지금 또 이제 합당설까지 띄운 거잖아요. 그냥 아마 그 사건이 전 좀 기점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정청래 대표는 최근에 이제 청와대 가가지고 대통령이 먼저 물어봤습니다. 혹시 반명 아니시죠? 물어봤더니 친청입니다 이랬어요. 그 사람들 순간적으로 친명이고 친청이다라고 했죠. 네. 예. 친명이 친청. 그랬더니 친청? 여기서 친정청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한 몇 초 동안 약간 얼어붙었대는데 친청하대요 이러고 이 정청래 대표 특유의 이제 화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말 속에 언중유골이 있다. 두 분이 주고받은 말 속에.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 5천 찬물 뭐 이런 불만을 표하는 분들도 있고 왜 그렇게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건 공교롭게도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이런 것이 반복이 되냐 이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아주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불만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의심의 눈초리가 당내에서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잘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좀 애매한 상태입니까 지금? 뭐 결국에는 이제 대표께서 증명을 하셔야 될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저는 이게 1인 1표제와 비슷한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그것도 네. 처음에는 그 내용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결국 그 절차를 문제를 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결이 됐다가 지금 다시 재추진되고 있고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일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지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내용 자체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여지고 그냥 이걸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과 똑같이 의도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고 네. 과정 관리가 부족했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수순으로 좀 봉합을 하고 의도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고 정리를 해나가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청와대에 있었던 그런 농담은 사실 저는 뼈 있는 농담이 아니라 뼈 없는 농담이었다. 각자의 스타일대로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 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실질적으로 선거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대로 설득해내야만 네. 저는 여기에 대한 뭐 추가적인 분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신주화 부대변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입장 차라 그럴까요? 약간 온도차가 이제 감지되고 있는데 조승래 사무총장, 민주당 사무총장이죠. 민주당이랑 큰 생명체 안에서 조국혁신당 DNA가 잘 섞이게 될 거다라고 하자 조국혁신당에선 우리 좀 쉽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정서가 조금 있었는지 통합은 단순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다. 이제 논의의 시작, 출발선에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기에 조국혁신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도 사실 조국혁신당이 처음에 그 12석이 당선될 때 그 기세가 그 이후에는 많이 이제 찾아보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출구를 노리고 있었을 텐데 조국 대표의 지금 속마음은 어떻다고 보세요? 조국 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민주당의 곁으로 들어가고 싶을 겁니다. 그래요? 조국 대표가 어쨌든 이번 보궐선거에 그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같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하루라도 빨리 그 원내에 입성을 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체급을 좀 키운 다음에 차기 대권에 도전하려고 하는 그 포부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그 교섭단체도 안 되는 정당에 있는 것보다 거대한 정당에 들어가서 그 당 안에 있는 사람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본인의 정치적인 체급을 키우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종적으로는 그 합당하는 과정으로 갈 테지만 네. 그 합당하는 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좀 치고받고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162석이고 네. 조국혁신당은 12석에 불과한 우리의 10%도 안 되는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흡수합당을 요구할 것이고 조국혁신당은 그래도 당대당 통합, 이 대등한 상태에서 당대당 통합의 형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지분 때문에 사실 민주당 당내에서 반발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치열한 그 아귀다툼을 하다 보면은 합당 논의가 자칫 잘못하면 어그러질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어그러짐 속 가운데에서도 결국에 지방선거 이유가 됐든 전이 됐든 합당하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귀결은 합당인데 중간에 약간 빠그락거리는 그 파열음이 들릴 수는 있지만 결국은 양쪽의 이해관계를 볼 때 이해관계가 맞아야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큰 이해관계에서는 그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갈 거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 두 분의 이해관계도 문제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 다음 차기 대권을 노리는 두 사람의 입장에서도 빨리 합당을 해서 그 같은 당내에서 사실 경쟁을 해야지 나중에 단일화 과정이나 그런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합당으로 갈 테지만 그 가운데서 과연 얼마나 많은 지분을 요구하고 내줄 것인지가 제가 볼 땐 가장 큰 치열한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당내에 어떤 출마하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아우르고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과제인데 자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안으로 조국 대표를 끌어들이면 일종의 모험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좀 자신감의 표현입니까? 뭐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근데 저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가 조국 대표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내에서 이제 패권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조국 혁신당의 그 성격 컬러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과거 이제 친문에 있던 분들이 많잖아요. 민주당의 주류였던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대표 시절에 이제 떨어져 나와서 조국 혁신당을 만든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보다는 정청래 대표와 성격이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 조국 혁신당을 끌어안았을 때 민주당 내에서 이제 본인의 어떤 파일을 더 키울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국 대표는 저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보는 게 물론 좀 전에 신주호 전 부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일리는 있지만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네. 이 조국 혁신당이나 조국 대표가 지금까지 살아 있을 수 있는 거는 그 민주당 진보 진영 안에서 반 이재명 정서를 가진 분들이 조국 혁신당을 찍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례로 이제 호남에서 뭐 재보궐 선거 이런 것들 할 때 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그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은 싫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국민의힘을 찍을 수는 없으니 조국 혁신당 찍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정청래 대표랑 사실상 성격이 같기 때문에 당 안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본인들만의 어떤 강점이나 캐릭터를 보여줄 수 없고 그래서 저는 조국 혁신당이 합당이 됐을 때 과연 얻는 게 있을까 차라리 그냥 밖에 있으면서 기회를 더 엿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박성민 최고위원님 바로 저런 점 때문에 들어가서 그냥 존재가 사라지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조국 혁신당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더더욱 막후 지분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이게 각 당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게 어떤 뭐 지분을 얼마만큼 요구할 수 있을 거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민주당과의 조율을 어떻게 잘 하느냐 그게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조국혁신당에서 어떤 배수의 진을 치면서 여기까지는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박성민 전 최고랑 예. 의견이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의 당대당 통합을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당명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당직 구성이라든지 후보 공천에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이 굳이 조국 혁신당이 양보를 해줄 상황이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좀 요즘 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대하는 거 보면은 유럽 너네 카드 없잖아 이런 식인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국 혁신당 너네 카드 없잖아 이거랑 전 똑같은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이 뭐 아무런 이득도 없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은 깨질 가능성도 꽤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깨질 가능성이라는 합당 논의가. 저는 합당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저는 근데 순조롭게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걸 내주고 조국혁신당이 그걸 받아들이냐인데 민주당도 많은 걸 내주려고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이 내어주는 거가 성에 안 차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그 생각보다 합당 추진이 그렇게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이제 해주신 거네요. 자, 주제를 바꿔봅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해외 출장 중에 별세했습니다. 먼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새벽 이해찬 상임 고문님을 맞이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갑니다. 민주당은 이해찬 상임 고문님의 장례 기간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애도하겠습니다.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서는 각 시도당에 설치된 빈소에서 조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필수 당무를 제외하고 국민과 함께 애도에 집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상임 고문님께서 평생 애써오신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에 대한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제 그
애도 모드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무도 최소화하고 애도 기간에는요 27일 내일부터 31일까지 조문 기간이기도 하고 자 고 이해찬 전 총리 1952년 7월생입니다. 충남 청양 최근까지 활동을 해오셨고 특히 이번에도 업무 출장 중이었어요.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죠. 그래서 그 주말에 별세 소식에 이제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 자 우리 우선 박성민 최고위원님이 이해찬 전 총리 어떤 분이었는지 그 평가를 좀 설명과 함께 해주세요. 그 민주화의 거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민주당의 거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해찬 그 대표께서 사실 1973년에 그 박정희 대통령 유신 체제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을 시작을 하셨고 굉장히 좀 힘든 고문도 많이 당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김대중 정부에서는 교육부 장관을 지내시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7선 의원을 지내셨어요. 그래서 또 2018년에는 민주당 당대표를 하시면서 그때 총선을 좀 압승으로 이끌기도 하셨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정말 큰 승을 거두게 됐고 그때 정말 이해찬 대표께서 역할을 많이 하셨다라는 것은 알려져 있는 주지의 사실이고 저도 그때 이해찬 대표님 체제에서 청년 대변인을 하면서 정계에 입문을 했었기 때문에 네. 기억을 굉장히 하고 있는 장면들이 많고요. 굉장히 전략가셨고 또 어떤 사심이나 욕심 없이 당과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굉장히 큰 정치인이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이해찬 당대표 거기서 당직을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네. 거의 매일 보셨겠네요. 그렇죠. 뭐 그죠? 최고위 회의할 때마다 뵙고 예. 비공개 회의 때도 뵙고. 그때까지는 건강이 나쁘지 않았죠. 그때는 사실 근데 그때는 네. 건강이 좀 안 좋으셨던 그래요? 걸로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머리를 쓰실 일도 많았고 또 골치 아픈 일들도 많았고 예, 그러니까 예. 여러모로 이제 신경 쓸 일 많잖아요. 선거 앞두고 그걸 진두지휘해야 하고 이제 뭐 당의 큰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고민하셔야 되고 또 여당이었기 때문에 또 정부와 이제 소통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굉장히 경무에 시달리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때는 오히려 조금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었고 오히려 근데 당대표를 좀 마치시고 나서 좀 한결 편해지셨다라는 얘기, 많이 회복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이제 이런 별세 소식이 갑자기 들려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어록이 있는데 7번 그 국회의원 선거 승리했는데 첫 초선됐을 때 36살입니다. 1988년. 그 7번 중간에 한번 비고 7번 하면서 선거에서 왜 지는지 모르겠다 이런 아주 그 어록들이 있고 그런데 자 야당은 그렇다면 신주호 부대변인 야당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떤 입장을 지금 내놨죠? 일단 우리 현대사에 남기신 족적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별세하신 점에 있어서는 다들 명복을 빌고 있고 어찌되었든 이 이해찬 전 총리 정도의 수준이 되면 국가 원로급 아니겠습니까? 국가 원로로서 우리 사회에 더 많은 가르침을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전 총리가 사실 정치 생활을 하시면서도 상당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았겠습니까? 남기신 업적 자체도 좀 비판받을 지점도 상당히 많지만 그런 것과 별개로 우리 정치사에 굉장히 큰 획을 그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야당도 그렇고 모든 국민들께서 추모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이제 보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뭐 문재인 정권, 뭐 이재명 정권까지도 사실은 마쿠 실력자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뭐 선거 기획이니 꼭 선거 기획은 좀 좁은 얘기고 약간 더 넓은 의미에서 그 뭐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다. 좀 어떻게 보면 로컬 정치인이었던 이재명을 이렇게 중앙으로 끌어들여 주는데 큰 역할을 해줬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20년 집권론 이런 얘기를 또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금방 깨지기는 했지만 이런저런 그 발자취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동수 대표? 그 20년 집권론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당시에 여당 정치인으로서 여당의 원로로서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이제 친 이재명계, 뭐 친 정청래계 이래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항상 갈등과 관련한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당분간은 그래도 이런 게 좀 누그러지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좀 전에 박성민 전 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 70년대부터 학생운동을 해온 그 민주당의 이 주류 세력
세력의 또 구심점이었던 동시에 그 22년 대선을 앞두고 21년 당시에 이제 이낙연 전 총리랑 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막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그 이해찬 전 총리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함으로써 이른바 대세론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친 이재명계와도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친청계, 친명계 다 좀 섬길 수 있는 공동의 어른인 거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추모 분위기 때문에라도 갈등이 조금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 운동권 1세대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유신 얘기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그렇고. 자, 마지막 질문 한번 이 전 총리 관련해서 드리면 27일부터 31일까지 민주당 민주평통 공동 주관하는 기관 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자, 지난번에 반발해서 최고위 회의에 불참했던 3명 최고위원도 오늘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합당 논란에 대한 그런 얘기들 오늘 다들 이제 언급을 자제하고, 단지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해찬 전 총리는 당원 중심의 결속을 강조하셨고 당은 엄격해야 하고 지지자들에게는 겸손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중유골인가 뭐 여하튼 그 뭐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자, 일단은 뭐 휴전이라 그래야 되나요? 좀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은 일시정지. 지금까지 네. 일시정지 된다고 보세요? 당연히 박근혜 그래야죠. 최고위원님? 그래요. 네, 그래야죠. 지금 당 분위기가 뭐 지금 이렇게 치고받고 할 상황은 아니고요. 너무 큰 분을 잃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슬퍼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가까이서 이해찬 대표님을 모셨던 의원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당내에서는 좀 추모 기간에는 우리 네. 이거 좀 자중하자 이런 분위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네. 당내 추모 기간 중에는 어쨌든 그 논란 거리 쟁점에 대해서는 좀 조용할 것 같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박소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도로 곳곳으로 퇴근길 교통량 빠르게 늘고 있고요. 돌발 구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기 동쪽으로 아직까지 큰 정체 구간은 없는데요. 다만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성남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합니다. 경기 서쪽으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노오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9km 밀리고 있고, 반대 일산 방향으로는 조남 분기점 부근에 사고 있는데요. 1차로 막고 처리 작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지나 소래터널부터 송내까지 5km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답답하고, 시구간 진입해서 양재부터 반포까지 꾸준히 밀립니다. 서울 시내 안쪽으로 내부순환로 성수 분기점 방향입니다. 홍은램프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 처리 작업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파로 성산램프부터 속도 못 내고 있고요. 반대 성산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부터 성산 램프까지 구간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부터 시작된 정체가 가양대교까지 쭉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주말에 또 큰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훈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했습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연한 수순이었을 겁니다. 사필 규정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늦는다라는 평가를 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지난주에 열렸던 청문회 자체가 이해훈 후보자가 해명이 너무나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을 내놓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당인 우리가 어떻게 편을 들어주느냐 그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해훈 후보자
후보자가 너무나도 처참한 인식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청와대나 정권 차원에서 이것을 더 두고 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 사퇴를 유도한 것이 아니라 지명철회라는 카드를 쓴 것 자체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해운 전 의원과 선을 그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네. 이번에 이해훈 후보자 지명철회. 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 전에 이진숙 초대 예.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그 지명철회 아니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명철회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가 결단을 내린 것이고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현지 당시 비서관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사퇴를 종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명철회와 사퇴는 어쨌든 직에서 물러나는 거지만 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정치적인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지명철회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는 그래도 국민 여론을 신경 쓴다라는 뉘앙스, 그런 의식을 국민들께 알려드리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없었습니다. 네. 사과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5번 공천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 이해훈 후보자의 낙마 이유 중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 그 원펜타스 그 부정청약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2024년 7월에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 이후란 말이죠. 근데 그러한 간단한 검증조차 하지 못한 청와대와 정권의 인사검증 시스템부터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과를 했어야지 이러한 상황에서조차 책임을 회피하고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이 정부 자체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으려고 아주 안달이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동수 대표님이 무슨 말씀하실지 약간 이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어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뭐 좀 전에 사필 기정 말씀해 주셨는데 전 거기에 권선징악까지 추가해가지고 사필 기정에 머물지 않고 권선징악이었다. 그냥 당연한 결과다라는 생각이 말이 들고요. 조금씩 세지는데. 네, 예, 그리고 예. 워낙 지금 이 국민들이 분노하는 그 영린이 몇 가지 있잖아요. 네. 뭐 입시 비리 의혹, 혹은 뭐 부동산 투기 의혹, 갑질 폭언 이런 것들을 지금 이해훈 후보자는 다 갖췄던 거잖아요. 병역. 네, 병역까지 이제 네. 의혹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계속 안고 가기 어려웠을 상황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강선우 의원과의 차이는 강선우 의원은 물론 지금은 제명된 상태긴 하지만은 장관 청문회 당시만 해도 어차피 민주당에서 계속 정치를 할 분이었기 때문에 정부나 아니면 여당에 부담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은 스스로 물러나는 건데 지금 이해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국민의힘에서는 제명된 상태고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사생결단으로 지금 장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마 순순히 본인이 물러나려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게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그냥 정리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선우 의원은 한솥밥을 먹던 사람이니까 만약에 지명철에 의논을 해도 그거를 쉽게 받아들이는데 만약에 지명철에 이게 의논을 하잖아요, 사실. 근데 지명철에 하라 그랬다.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그 가능성도 1%는 생각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좀 편한 사이인지 덜 편한 사이인지 그 차이가 이제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어쨌든 뭐 결국은 꽃놀이패였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뭐 꽃놀이패까지는 아니고 본인이 이제 한 거니까 후보자를 만든 거니까 그래서 지명을 한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끝난 다음에 이틀 만에 했거든요. 그 부분은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판단을 어느 정도 내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부터 처음엔 좀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시다가 이게 대충 보면 알잖아요. 이제 해명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해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해명이 될 사안인지 아닌지 뭐 그것까지도 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셨다 보고 사실 청문회 전에 이미 나왔던 논란들만으로 어느 정도 결정을 좀 마음에서 중심이 기운 쪽이 있지 않았을까 철회 쪽으로. 근데 이제 다만 청문회에서 그래도 기회는 주는 게 맞다. 얘기를 할 기회는 주는 게 맞다라는 어떤 최소한의 선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걸 기회를 줬는데 사실 그 기회를 이해훈 후보자가 제대로 저는 활용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해명도 그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오히려 마음을 굳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한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딱 두 가지만 가장 아까 원펜타스 얘기했지만 그렇죠. 부정청약 아파트 청약 관련해서 왜 결혼한 아들 이게 가장 핵심 질문입니다. 왜 결혼한 아들을 세대원으로 넣었냐 했더니 그 아들 관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했어요. 너무 최악으로 치달아서 결혼은 한 상태였지만 뭐 결혼 신고는 안 했지만 결혼한 아들을 세대원으로 넣은 이유가
관계가 안 좋아서 파탄이 날 것 같아서 그랬다는 거거든요. 신조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 설명.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 그러고 나서 청약 된 다음엔 바로 예. 용산집으로 또 전입신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들 내외의 관계 회복의 시발점이 억대의 수십억 대 시세 차익 때문에 예. 그것을 부모님한테 물려받거나 그러니까 그 며느리 입장에서도 시댁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관계 회복이 된 것이라는지 그러니까 이혜원 후보자 해명 자체가 본인과 관련된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혜원 후보자 때문에 지금 아들 며느리 이런 분들까지 다 바보가 됐어요. 이 너무나도 저는 비정한 엄마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장관이 하고 싶어가지고 아들 내외의 관계까지도 낱낱이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관직도 날아가고 사실상 집도 수사 대상이어가지고 이 청약 취소된 게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떡하죠? 이혜원 후보자. 그러니까 지금 이 괜히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야권 분열 책략에 휩싸여가지고 정치 생명도 끝나고 집도 날아가고 장관직도 못 얻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아마 굉장히 큰 후회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후회를 하고 예. 있을 것 같다. 자, 국토부가 이랬어요. 부정 청약인 게 확인되면 청약 취소하고 사법 처리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당연한 얘기긴 하는데 무슨 주택법이냐 도시정비법이냐 뭐 이거 갖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업무방해라든지 다른 법률을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약간 처벌은. 그리고 부정청약 이 부분은 지금 온 국민이 그 과정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판단만 남았다고 할 수 있어요. 관계당국에. 자, 이동수 대표님 보시기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지금 이혜원 후보자 입장에서 큰일 났다고 생각이 되는 게 만약에 이제 장관이 됐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방어가 되고 시간이 예. 지나면서 또 유야무야 될 수도 있지만은 일단 국민적인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에서 장관직 날아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수사를 받냐 안 받냐로 또 이제 국민의 또 귀추가 주목이 되는 상황에서 크게 두 가지예요. 수사 상황 어떻게 돼서 진짜 사법 처리를 받게 되냐 아니면 또 하나는 저 아파트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요. 그거를 다들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법적으로는 뭐 취소될 거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 예.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적인 여론을 살펴봤을 때 이혜원 예. 후보자가 수사나 이런 걸 좀 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이미 이제 뭐 부정청약이나 보좌진 폭언 갑질 등등 관련해 가지고 네. 시민단체들이 또 지금 방배경찰서에 또 이제 고발장을 넣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 상황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제가 박성민 최고위원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전에 뭐 로또 아파트 청약이니 이거는 그 전에 막 청문회 전에 우리가 워낙 들었기 때문에 워딩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게 장남의 입학 전형입니다. 연세대 경제학과. 자, 사회 기여자 전형 그러면 본래 박성민 최고위원님 사회 기여자면 제가 기여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본래 우리의 상식으로는. 근데 뭐 이제 요건을 읽어 보니까 예, 예, 예.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사회기여자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국위선양도 있고 뭐 아니면은 그의 손자, 손녀, 뭐 자녀 이거 이렇게 다 포함이 되기는 해요. 그 네, 전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네 예, 찾아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예. 꼭 본인만 그래야 된다. 그건 아니기는 합니다. 선양자 자녀 전형이 예, 있습니다. 예, 네. 자녀, 뭐 손녀, 손자 이렇게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조부의 훈장이 결국에는 그 기여를 했다라는 청조 근정 훈장. 근거가 된다라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걸 써서 쉽게 말하면 들어갔다인 건데 그게 해당이 된다는 그러니까 그 요건에 해당이 된다는 내용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좀 설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훈장이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인정이 되는 그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면 들어간 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연대에 확인을 해본 의원들이 네. 아니 이거는 포함이 안 된다고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좀 투명하지 않은 해명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처음에 뭐 헷갈려서 뭐 전형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좀 그랬고 결국 조부의 훈장이 연대에서 그 입시 요강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 그러니까 인정이 되는 훈장이었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가려봐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 예. 보면 이제 이동욱 대표님. 정치부 기자님들 중에 90년대생 정치부 기자님들이 유독 이제 요 사안에 많이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래요? 왜 그러냐면 2010년대에 우리 입시가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뭐 입학사정관지 생겼다가 난리 나니까 학종으로 바뀌었는데 예.
수학 정도 이제 막 부모가 개입할 여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세대가 1990년대생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절에 이런 좀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불공정하다는 감각을 가지고 있는 이 기자분들이 또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이렇게 문제가 커진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신조 부대변님. 이게 예. 제가 보니까 조국 대표보다 더한 입시 비리입니다. 적어도 조국 대표는 조민 씨나 자신의 자식들을 서울대 입학시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입학할 당시 연세대 경제학부인데요. 이혜원 후보자의 남편분이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고 예. 또 하필이면 그 아들이 입학할 적에 교무부처장인가 그러니까요.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수시 전형을 보면은 수시 초창기였어요. 거의 사실상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면접과 서류 비중이 큰 수시에서 누가 당락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됐었는데 그 교수 자신이 재임하고 있는 학부로 자신의 아들을 입학시킨 거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굉장히 커졌다. 네. 그런데 이혜원 후보자가 처음에는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했다가 청문회 전날에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말을 바꾸다 보니까 이 입시 공정에 있어서 젊은 세대의 분노를 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이혜훈 후보자 지명 철회에 두고 국민의힘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인사 참사는 단순히 지명 철회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검증이 잘못됐다라는 국민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인사 라인 전면 교체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당 농락에 눈이 멀어서 국정 공백을 자초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직접 사과하고 부실 검증에 관여한 모든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그리고 국정 운영 기조 전환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측근 몇 명과 대장동 변호인단의 전유물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이 질문은 박성민 최고위원께 한번 해볼게요. 자, 아니 보수 그 정당에서 5번 공천 받아서 그 중에 3번 의원하고 이런 사람이다. 이 얘기를 했지만 여튼 야당의 시각은 이쪽을 막 흔들려는 시도였지 이게 진정한 의미의 보수 통합 인사가 아니다. 그리고 인사 검증 시스템마저 너무 구멍이 많았다 이런 건데 자, 그 얘기는 이제 서로 공방을 하니까 자, 홍익표 정무수석은 보수 인사 기용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이른바 통합 인사는 계속될 것이다. 이게 좀 괜찮을까요? 앞으로 좀 차질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람을 다르게 쓰면 괜찮지 그래요?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능한 물론, 일이다. 네, 물론 청문회가 있는 자리는 항상 네. 누구나 어디에 계시는 분이나 다 부담스러워하긴 하세요. 사실 민간에 있는 분들을 모셔오려고 해도 네. 청문회가 있다 하면 좀 거절하시는 경우를 제가 좀 종종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통합 의지가 문제였느냐 아니었습니다. 그 의지는 정당했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혜훈 후보자였던 게 문제였던 거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인사검증이 좀 부실했다라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는 만큼 그걸 좀 보완해서 정말 여야가 다 인정할 수 있는 분으로 모셔온다라고 한다면 전 충분히 타개 가능한 난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조 부대변인. 근데 통합의 인사를 할 거면은 사실 야당 측에 미리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이 장관직에 있어서 여야 합의로 통합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좋은 분을 임명하려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어떤 분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혜훈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야당에 계신 분을 몰래 빼와가지고 갑자기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통합이라는 의미를 과연 우리가 부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고 네. 강선우 의원의 사례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국회의원의 그 장관직 임명 그것을 함에 있어서 과연 그분의 의정 활동, 의정 생활에서 어떠했는지 간단한 스크리닝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인사 검증에 굉장히 큰 패착이라고 느껴지고 2024년 7월에 청약을 받은 거 그거는 그냥 단순히 주변에 국토부나 이런 데 확인만 했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쳤다라는 것 자체에서 이 정권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지금 망가져 있다라는 것을 방증했다고 보고 앞으로 정말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 만한 고위직을 임명하려고 한다면 그거부터 저는 좀 손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동수 대표께는 다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오늘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공항에서 한 얘기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과 더불어서 양국 간의 산업협력,
그리고 안보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캐나다 정부의 최고위급들을 만나 직접 전달하고자 합니다. 캐나다 말에 진짜 친구는 겨울에 찾아온다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캐나다는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혹한이라고 합니다. 수주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 진심을 전달할 수 있다면 이번 방문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저희 특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네. 자, 이제 뭐 누가 가든 그거 수주를 따올 수 있다면 이게 덩어리가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가는 건데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안보실장도 아니고 비서실장이 자꾸 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근데 그만큼 대통령이 챙긴다는 의미가 아닌가 챙긴다? 싶고요. 네. 이 잠수함 수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우리 하나오션이나 HD 현대 그 중공업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은 또 민간 기업뿐 아니라 정부가 이제 도와줘야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 사업이 성공할 경우에 일단 30년 동안 유지 보수 비용 포함해서 한 60조 원 정도 우리가 이제 벌 수 있고 또 이제 그 일자리 창출도 한 2만 개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냥 이만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좀 책임지려는 모습은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신조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짧게요. 오늘. 이거는 사실 그 국가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서 네. 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것에 있어서는 야당도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장동혁 대표 8일간 단식했었고 그걸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한 다음에 멈췄고 건강 회복하는 중에 있었는데 예상외로 오늘 퇴원을 했더라고요. 이게 본래 회복 기간이 단식 기간보다 더 길어야 되는데 닷새도 채 될까만 한 나흘이나 됐을까요? 여하튼 퇴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퇴원했냐 그랬더니 업무 볼 게 많아서 이제 퇴원했다고 하는데 가장 큰 관심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 어떻게 처리할지. 자, 어떻게 처리할 걸로 보십니까? 일단 신조 부대변인. 저도 좀 알아봤는데 네. 제명 의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명 의결은 기정사실인데 그것을 언제 할지가 조금 이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목요일에 복귀 최고위로 복귀를 하신 건데 만약에 복귀한 다음에 첫 순번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하게 되면은 네. 그 단식 기간에 세워졌었던 보수 통합, 보수 결집이라는 의미가 퇴색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넘긴 다음에 제명 의결을 하자라는 의견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아니다 우리가 한동훈 전 대표를 빨리 제명해서 털고 갈 건 털고 가야 된다라는 의견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박성민 최고위원님 제명 결정이 나면 어떤 그 다음은 어떤 모습들이 예상됩니까? 근데 저는 일단 이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단식을 하면서 좀 정치적 우위를 많이 점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징계를 저는 강행할 걸로 보고요. 그 뒤에 이제 여파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한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뭐 시위를 할 수도 있고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뭐 한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당을 향해서 비판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사실상 찻잔 속의 태풍 수준으로 그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이고 지금은 이미 뭐 장동혁 대표 단식장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했고 그 과정에서 뭐 좋으나 싫으나 뭐 소위 말해 미우나 고우나 어쨌든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가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걸로 보여서 한 대표의 설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 대표에게 남은 것은 결국 무소속 출마밖에 이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그립감이 세졌으면 이동수 대표님 그냥 그 세진 그립감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온 대로 징계를 세게 때릴 수도 있고 어쨌든 당대표의 역할이나 그게 중요하니까 그렇지 않고 강해진 그립감으로 이게 조금 더 이게 반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어떤 결론은? 지금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의 요구가 네. 중도 확장은 오케이 하지만 한동훈은 안 된다라는 정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를 끌어안기 위해서 노력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요. 네. 전 그 점에서 이번에 좀 한동훈 전 대표가 실수했다고 보는 게 뭐 오세훈, 유승민, 이준석 다 이제 찾아갔잖아요. 그 단식 현장에. 근데 본인만 안 간 거잖아요. 만약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찾아갔더라면은 그래도 막 제명의 명분이 좀 없거나 약했을 텐데 지금은 이제 또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이제 제명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신조 부대변인 네. 거기를 또 찾아가는 게 뭐 봐달라 그러는 것 같고 본인이 차라리 이 경우에는 당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그 정치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나을 수도 있다고 그럼 봤을까 뭐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단식 현장에 찾아갔다면 그 지난주 일요일에 했었던 당원 게시판 관련된 사과에 그 빛이 좀 색이 바랬을 수도 있다. 그 진심으로 사과를 했는데 단식 현장에 간다는 것 자체가 그 징계 결정에 대해서 좀 재고해달라라는 사실상의 부탁이 아닌가. 그러니까 순수성이 의심된다라는 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을 받으면서까지 찾아가지는 않겠다.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 너무나도 이 모양새가 좀 빠지는 경우였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당무감사위원회의 당무감사 결과가 조작이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네. 그 당무감사위원회 당무감사 결과와 윤리위원회 결정 자체를 번복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 측이 굉장히 좀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가게 되면 오히려 장동혁 대표 측에게 명분을 줄 수가 있다. 징계 명분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안 간 것 같은데 뭐 그 지점에 있어서는 여러 평가가 오고 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 정치연구소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7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7살 은영이의 어깨는 또래들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팔에 철심을 박은 채 어깨 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아빠와 자폐와 뇌전증을 앓고 있는 여동생을 홀로 돌보며 살아가는 은영이. 부모님의 이혼 이후 멀리 떨어져 지내던 엄마마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은영이의 마음에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깡마른 몸으로 은영이는 평일엔 학교와 가족 돌봄으로 가고 주말에는 카페 아르바이트에 나섭니다. 힘겨운 환경 속 묵묵히 하루를 버텨내고 있지만 막막한 미래는 은영이의 마음을 무겁게만 합니다. 은영이가 건강을 회복하고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당분간 중부 중심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연일 영하 15도에서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한 4온이 아닌 대한 이후 7한째로 비슷한 패턴의 날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파, 강풍, 풍랑, 건조이 네 가지 키워드인데요. 이 서쪽으로 해기차이에서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 경북 등지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온 변화 속에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수도권 등파 등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에 또 밤부터는 충남 서해안에 비 또는 눈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청 또 호남 서부 제주 쪽으로 비나 주로 눈으로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 쪽은 최대 5cm, 전라 서부 1에서 3, 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청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 산지에는
대설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8도, 대관령 영하 12, 철원 영하 14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등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일부 중부와 호남에는 눈이 쌓여 있습니다. 빙판도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은 전국에 강풍이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동쪽 건조특보도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3.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7% 넘게 오르며 1000포인트를 훌쩍 넘었습니다. 급등세에 오전 한때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했는데 코스닥 지수가 1000을 넘긴 건 2022년 이후 4년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별세한 이해찬 전 총리를 추도하며 이번 주는 정쟁이나 갈등 없이 추모에 집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대여 투쟁 동력을 살려갈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 야 4당이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돈공천을 근절하기 위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헌금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지 이틀 만입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종묘앞 재개발 사업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유네스코에 현장 실사를 요청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갈등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 등의 광역자치단체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이들 광역자치단체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대전 서구청장을 역임한 민주당 장종태 의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장종태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전 서갑 장종태 의원입니다. 네네. 바쁜 이정활동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행정통합 얘기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요.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유신 반대로 시작한 학생운동 1세대 민주당 출신 대통령 킹메이커로 불리면서 정권 창출에 그동안 기여를 쭉 해왔습니다. 예. 자, 민주진영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충남 청양 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장종태 의원님께서는 이해찬 전 총리와 어떤 인연 갖고 계십니까? 예, 우선 정말 비통한 심정이고요. 예, 몇 개월 전에도 같이 대전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어제 오후 별세 소식을 접하고 한동안 저도 말문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님은 단순한 정치적인 어떤 선배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 증인이자 민주당의 뿌리와도 같은 분이셨거든요. 특히 충남 청양 출신의 세종시의 설계자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신 분으로 저에게는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의 길을 함께 고민하고 이끌어주신
정치적인 스승이자 든든한 멘토시였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도 일하던 그 시절에도 함께 우리 기초단체장 등 간담회를 세종에서 여러 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네. 이해찬이라는 거인이 남기신 시대 정신을 이제 저희 후배들이 온전히 이어받아 완수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지금 민주주의 말씀하셨지만 지금 오늘의 주제에 또 부합되는 말씀 중에 지방자치라든지 국토균형발전 이런 부분에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 그 고인의 유해는 내일 인천공항 통해서 운구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전 충남 통합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곧 대전 충남 광주 전남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 발의할 예정입니다. 광역자치단체가 통합하는데 특별법이 왜 필요할까?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왜 특별법을 만드는지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특별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수도권 1극 체제가 너무 공고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 소변을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특별법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행법으로는 광역 간의 통합의 법적 근거와 특례를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어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직 완전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의되고 있는 부분만 조금 말씀드린다면 민주당이 준비 중에 있는 법안은 실질적인 통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정부안을 발표한 바와 같이 우선 연체대 5조 4년간 20조 원이라는 규모의 재정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이상과 자치 권한 부연, 공공기관 우선 이용 등의 내용을 명문화했고요. 여기에 통합특별시가 독자적인 도시계획과 산업 육성을 할 수 있도록 229개의 특례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자립 가능한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연 5조, 4년 동안 한 20조 원. 그다음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자치, 공공기관 이전 뭐 이런 말씀들 해주셨고요. 그 위상과 자치 권한을 준다는 건데, 자 일단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일단 뭐 특별법 지금 아직은 이제 그 발의한 건 아니니까 이제 마련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게 처리가 되면은 통합에 이제 속도는 더 붙게 될 거고 그런데 또 일부 시민사회 단체 같은 데서 이것 좀 과속이다. 너무 그 지방선거를 겨냥해가지고 뭐 이게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보통 시군 통합 같은 것도 주민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주민투표 뭐 부산 경남 같은데 뭐 주민투표 얘기도 있고 근데 주민투표로 물어보는 방안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거에서는 그런 건 없는 겁니까? 저는 하여튼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과 동의라고 생각하고요. 주민 투표는 주민의 의사를 묻는 가장 확실하고 민주적인 절차인 것은 맞습니다. 저 역시 원칙적으로도 찬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민 투표 그 요구는 단순히 통합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든지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른 그런 어떤 압박 카드로 쓰여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주민투표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통합의 장단점이라든지 구체적인 권한 배분, 통합부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좀 바뀌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보 제공과 수기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난 주말에도 저희 지역위원회에서 타운홀 미팅을 개최를 했었습니다만 반대 목소리는 많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찬성이냐 반대자만을 묻는 투표는 오히려 갈등만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를 하면서도 통합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요.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은
100번 주민 투표를 이행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 통합에 대해서 네. 그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70%가 넘는다라고 하면 주민 투표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지금 기본적인 방향은 이제 그 통합으로 가는데, 자,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거를 성사시키고 그래야 지금 할 수 있지. 이게 또 지나면은 계속 또 멀어진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네네. 뭐 아시다시피 이 통합을 제안하신 분들이 사실상 우리 국민의힘의 두 단체장이 그렇죠. 요즘 들어서는 오히려 정부 여당이 지금 속도를 조금 내니까 엇박자를 조금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유감스럽기도 한데요. 아, 그래요? 예.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 안을 내놨는데도 그 반응이 4년 한시 지원이라는 이런 폄하를 하고 이런 말로 폄하를 하고 공공기관 이전 비용 여부가 불명확하다라고 하는 좀 뭐 우리가 받기 어려운 그런 이런 비판들로 각을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건 통합의 판을 키우기 위한 협상 전략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목리를 부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런 트집을 잡을 때가 아니고 정부가 깔아준 멍석 위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권한과 예산을 우리 통합시에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원팀으로 같이 움직여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이장우 시장이라든지 김태흠 지사라든지 이분들이 사실은 이 통합 논의는 먼저 시작을 했던 분인데 그렇습니다. 정작 정부가 이거를 제시를 하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좀 반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지금 뭐 파격적인 인센티브안도 뭐 이게 뭐 4년 한시적이다 또는 공공기관 이전 요구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나중에 성사될지 안 될지 모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뭐 지금 본인들이 주도권을 못 잡을 것 같으니까 약간 그런 차원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의원님께서는 꼭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그렇게 통합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양의회 의결까지 도의회 시의 의결까지 받아서 통합특별법을 발의했던 그 당사자 두 분께서 지금 조금만 마음을 모아주면 우리가 더 많은 권한과 예산을 우리가 통합시에 가지고 와서 정말 통합에 따른 지역 발전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아니 5조씩 뭐 4년 동안 20조 이것이 그 사탕 발림 정도의 그런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 예산이라고 하면 대전시 예산이 한 7조 정도 되니까 대전시 1년 예산하고 맞먹는 5조 원씩을 4년 동안 보낸다는 얘기고 또 특히 보통 시장이 가질 수 있는 특별히 시장이 원하는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불과 5천억 정도의 사이 1조도 안 될 겁니다. 대전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용 재원이. 그런데 무려 5조씩 통합시에 내려버려진다고 하는 이것을 매우 파격적이다 보시는 거예요. 매우 파격적인데 가볍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냉소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이건 통합의 의지가 조금 약화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자, 국민의힘 자치단체장들이 정작 이게 통합 논의가 정부 여당에서 드라이브를 거니까 오히려 의지가 약화된 걸로 의심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리고 의원님 제가 질문을 이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는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완전한 이양을 주장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요구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물론 지방세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도 전적으로 같이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조세 체계라는 것은 국가 재정의 근간인데 특정 지역에만이 예외를 두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다른 지자체와의 그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조세 운영의 전국적인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민주당의 대안으로 제시한 안처럼 예. 정부가 약속한 행정통합 조불세나 또 행정통합 지원금 같은 형태로 해서 이게 법에 명시하고 새로운 재원을 마련을 해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요. 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나 규제 프리존 같은 권한 특례를 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챙기는 것이 훨씬 더 나는 실리적인 접근이라고 보는데, 예, 그걸 이 세를 이 지방세로 몽땅 이렇게 넘겨달라 하는 이 요구는 네. 아마 그냥 담아내기가 좀 쉽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국가 조세 체계 근간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특정 지자체만 통합됐다고 해서 그거를 요구하는 거는 그게 쉽지 않을 거다. 더구나 그렇기 때문에 교부세라든지 지원금 이런 형태로 그 어떤 그러니까 세원을 늘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그게 현실적이다.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지금 그야말로 지금 떠오른 생각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세금을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그 세금 체계를 세제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곳에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통합론이 저거 봐라 하고 이런 약간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모두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은 세원을 지방세로 좀 배정을 해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바람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 그때 지난 연도 기자회견에서 이 말씀을 제가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앞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5대 35로 이렇게 지방세를 확대시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 그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법에 국세다 지방세다 명시하는 것은 이 세의 성격이 지방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국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뭐 전국을 상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양도소득세나 법인세나 뭐 부가가치세나 이런 것은 그 양도소득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이 부과되는 이 세들이고 법인세도 이제 법인사 주사무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부과되는 이런 세목을 지방세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그 세목들이기 때문에 국세를 두고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 가지고 오기 위한 그 노력으로 어떤 세목을 지방세로 할 것이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65대 35 구조로 하려고 하면은 일정 국세가 지방세로 넘어와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러면 어떤 세목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이 세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들이 분명하게 검토를 거쳐서 국세와 지방세 세목을 결정하고 바꿔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의원님 그리고 명칭을 두고도 지금 이제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대전 충남 특별시냐, 충청 특별시냐 뭐 이런 이견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돼야 된다고 보세요? 우선 명칭 문제는 어떤 자존심의 싸움이 될 수가 없고요. 상생과 미래의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민주당 특위에서 뭐 충청특별시 안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그거는 아직 우리 당론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도민의 합의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전이나 충남이라는 이 고유 명칭은 반드시 통합특별시 명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대전의 푸른데 가치와 충남의 역사성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제3의 명칭이나 절충안도 열어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름 때문에 통합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이것은 우리가 그런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도민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결정을 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대전과 충남 이 개념은
녹아 들어가든 그게 그냥 직설적으로 녹아 들어가든 아니면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개념으로 녹아 들어가든 어쨌든 같이 녹아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정확하게 지금 짚어주셨는데 네. 충남이나 대전이라는 이 고유 명사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게 통합하면서 사라진다라고 하면 서운할 수 있죠. 시 도민들이. 그래서 어떤 명칭이 녹아 들어가야 되고 네. 만일에 그것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이라는 빼놓을 수 없는 이 대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와 충남이라는 역사성이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제3의 좋은 명칭이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도민들이 그걸 찬성한다라고 하면 네. 제3의 명칭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하여튼 열어두고 네.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의원님. 충청북도 역차별론 이런 얘기도 이 와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와 세종시가 빠진 대전 충남만의 통합은 충청권 메가시티라는 어떤 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좀 약간 본질이 약간 흐려지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또 대전 충남이 통합이 돼서 그쪽이 이렇게 잘 형성이 돼 나가고 그쪽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면 충청북도나 세종시 이쪽도 더 소외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그쪽 지역 그 주민들은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충북과 세종의 우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대전 충남 통합은 충청권 메가시티 뭐 완결판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4개 시도가 한꺼번에 통합을 하면은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하기에는 이해관계 조율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전과 충남이 먼저 성공적인 통합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 시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충북과 세종까지 아우르는 초광역 경제 공동체로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로드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민주당도 충청권 전체를 아우르는 상생 발전 방안을 특별법과 정책에 담기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의원님 대전 충남뿐 아니라 광주 전남 그리고 뭐 아까 언급했지만 부산 경남도 통합 추진하고 있고 사실 대구 경북도 그 전에 뭐 홍준표 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이렇게 쭉 논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각 지역에서 이렇게 통합 논의가 이어지는 배경 뭐 전체적으로 조망해 봤을 때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통합 논의가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통합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 이번에 대전 충남 통합을 정부에서 받아들고 파격적인 인센티브안을 제안하면서 광주 전남이 뛰어들었고 지금 뭐 대구 경북도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고 부산 경남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문제의 핵심은 생존입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가속화되면서 지방은 인구 소멸과 경제 침체라는 벼랑 끝에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인데 개별 시도의 힘만으로는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가 없다는 위기감이 통합 논의를 더 빠르게 불을 붙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자생력을 갖추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제2, 제3의 수도권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전국적인 통합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장종태 의원님께서는 그 최근에 그 통합 그 자치단체 뭐 출마 의사를 밝히셨나요?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출마 의사를 밝히신 그 의미는 뭔지, 그 취지는 뭔지, 배경은 뭔지, 그리고 그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뭐 약간 제도적으로도 개선해야 될 게 있는지 같이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제가 통합시장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은 저는 뭐 화려하지 않습니다. 말단 9급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한평생 공직에 몸을 담았습니다. 대전시 충남도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서 대전시가 광역시로 분리가 됐다가 다시 37년 만에 지금 통합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한평생 공직에 몸을 담아왔던 사람들로서 공직사회의 통합에 따른 그 공직자들의 동요나 교육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이런 것들, 통합에 따른 그 초창기의 이런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해결해 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에 그 도전을 결정했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네. 뭐 이런 것은 뭐 제 개인의 어떤 뭐 그 영화보다도 이제 어쩌면은 대전 충남 통합은 그냥 대전 충남의 통합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일극 체제의 불균형에서 오는 네. 한계를 이제 극복하고 그걸 이제 그 고리를 끊고 5국 3특 체제에 의한 국가의 지속 가능 발전을 뒷받침한다라고 보면은 이 통합이 무게가 참 크고 또 통합됐을 때 이것을 정말 잘 이제 추스르고 네. 다듬어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행정을 해나갈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렵지만 도전의 길에 나섰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 지금부터는 다른 정치 현안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 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고민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네. 지명 철회에 대한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구하는 통합과 실용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인사 시스템의 실패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 실패보다도 네.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한 결과가 지명 철회로 결론이 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민심이 향하는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정치이고 국민 주권 정부에 부합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에 맞춰 인사권자로서 책임 있게 먼저 지명 철회한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 2달 안에 매듭 짓게 될 거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근데 당내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어떤 추진 방식이나 시기 여기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합당 추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합당은 단순한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당의 정체성과 조직 그리고 당원의 권리 모두를 걸고 당대당으로 하나의 정당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네. 국회의원인 저도 합당 발언은 뉴스를 통해서 들을 정도였고요.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협당 과정에서는 표현적으로 깊고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네. 지금은 그 시작점으로서 앞으로 본격적인 논의와 검토를 예고하는 이의가 막 제기된 단계라고 지금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 입장에서 보실 수 있듯이 네. 이제 어느 정도 각 당의 입장은 나왔습니다. 합당이 필요하면 해야죠.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당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그 동의를 묻는 절차부터 진행하는 것이 순리에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통합도 합당도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장종태 의원님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열악한 지역 의료 현실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 의사제가 시행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좀 찬반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 제도가 자리 잡기 위한 과제는 뭐라고 보세요? 여전히 본안에 대해서는 의료가 안팎에서 지역의사의 도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은 실행의 용기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봅니다. 생각해 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서울로 향해야 하는 지역 주민들의 절박함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작년 12월 관련 법이 통과되어서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도 2027학년도 지역의사 선발 전형 도입을 목표로 구체적인 정원과 선발 규모를 발빠르게 확정 지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와 디테일입니다. 우선 선발된 학생들에 대한 학비 지원, 교육과 수련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체계를 얼마나 신속하게 마련하느냐가 제도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 될 것이고요. 우수한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들이 의무 복무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네. 정당한 처우와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지역 의사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단순한 인력 충원을 넘어서 지역 관결형 의료 체계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나갈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종태 감사합니다.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세인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세인입니다. 먼저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쿠팡은 3,000건 정도 유출됐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경찰이 유출 규모를 일단 잠정적으로 확인해 줬다고 합니다. 경찰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오늘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네네. 서울경찰청장이 유출 자료가 얼마인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3천만 건 이상 된다고 보고 있다. 네. 이러면서 중간 결과를 얘기를 한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거하고 비슷한 거네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쿠팡이 얘기하는 거는 다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축소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오늘 또 한 가지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쿠팡이 예전에 갑자기 3,000건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의혹이 있다면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에게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당신 조사를 좀 하자면서요. 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두 차례는 출석에 불응을 했고 지금 3차 출석을 통보한 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경찰 수사에서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을 하면은 체포영장을 신청을 하는데요. 네. 박 청장이 이와 관련해서 무조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요. 누구든 통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사유가 충족되면 할 수가 있다. 이러면서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분이 그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니까 지금 기본적인 거주는 아마 한국에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체포영장을 발부하니 많이 이거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한국 쿠팡이 한국에서 번 돈을 미국 모회사로 계속 흘러 들어가게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어떤 방식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까? 네, 일단 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알기 전에 쿠팡 지배 구조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쿠팡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잖아요. 이 쿠팡 LNC라는 회사가 있고 이 쿠팡 LNC가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쿠팡이 쿠팡 풀필먼트, 쿠팡 이츠, 쿠팡페이 이런 국내 자회사들을 보유한 상태인데요. 쿠팡 LNC가 또 한국 쿠팡 외에도 쿠팡 USA 같은 회사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어요.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여기에서 한국 쿠팡에서 해외에 있는 쿠팡으로 돈이 흘러 들어간다는 건데요. 시사인이
이 중에서 한국의 비상장 회사인 쿠팡의 감사 보고서를 10년치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결과 쿠팡에서 서비스 이용 수수료라는 비용 이제 항목이 있는데 2020년에 7,100억 원에서 2024년에 2조 9천억 원까지 늘어났다는 거를 이제 주요 포인트로 꼽았는데요. 네. 이 이용 수수료가 이제 거래가 많이 늘어나면 카드 결제 수수료나 아니면 클라우드 이제 서버 운영 비용 같은 그런 수수료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이제 아까 해외에 들어가는 게 용역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네. 쿠팡 글로벌, 쿠팡 USA, 쿠팡 상하이 이런 회사들에게 이제 한국 쿠팡이 용역 서비스를 하면서 비용을 대신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방식으로 흘러가실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네, 이 금액도 커졌고요. 이 용역 서비스라는 게 사실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딱 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용역 서비스란 명목으로 뭉태기 돈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 이런 추측을 관측을 내놓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예를 들어서 또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구체적으로 항목이 정해진 거는 아닌데요. 네네. 이렇게 해외에 용역 서비스를 위해서 지급한 돈을 특수관계자 비용이라는 항목으로 또 정리를 해놓는데요. 예. 이 규모가 2020년에는 1,500억 원에서 2024년에는 9,400억 원까지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 부분이 의심된다는 게 이제 그 시사인 분석이고. 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쿠팡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주주들이 이제 집단 소송 움직임도 보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쿠팡 주가가 제가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요. 23일 기준으로 19.99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11월 초와 비교하면 35.8%가량 떨어진 겁니다. 3분의 1 정도가 날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해외 주주들 사이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쿠팡이 정보 유출 사태 이 자체를 제대로 공시를 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그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는 걸 그대로 봐야 됐다. 그래서 손해가 났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한 건데요. 국내 주주들도 이제 지난 7일부터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 국내 주주들은 특히나 이제 국민연금이 쿠팡 지분을 한 2천억 원어치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도 한번 나서서 이제 소송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국민연금이 지금 투자 자문사를 통해 가지고 주주 서한 같은 방식으로 쿠팡과 소통을 할지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송뿐만이 아니라 이제 반대로 통상 문제로 좀 비화될 조짐도 있는데요. 쿠팡을 투자사인 그린옥스 알티미터라는 투자사가 있는데요. 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이제 국제 투자 분쟁 중재 절차에 나서겠다 이렇게 의향서를 제출한 건데 이게 말 그대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너무 때렸다, 경쟁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목적이 뒤에 깔려 있는 거 아니냐. 너무 공격을 세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을 찾아서 이제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회담도 하고 거기에서 차별 대우가 아니라는 입장도 밝히고 하고 있어서 그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려했던 미국 무역 당국을, 통상 당국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네요. 자,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부동산 관련 소식입니다. 다주택자 대상으로 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기본적으로 5월 9일 날 이제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 중과 유예를 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네, 거의 이제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그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 4차례나 이제 관련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쓰기도 했고요.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사실상 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겁니다. 이게 양도세 중과 유예 이러니까 좀 어려운데요. 사실 양도세 기본 세율이 이제 세금을 내야 될 가세 표준에 따라서 6%에서 45%가 적용되는데 여기서 집값이 좀 많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이제 지정이 된 곳에 다주택자들한테는 추가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 예산은 30%포인트를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대부분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주택이 세 채가 있는 사람이고 만약에 집값이 이제 많은 차익을 얻었다 이러면 75%까지 세금을 물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투자자들이 많이 놀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왜 5월 9일이냐 이것도 제가 한번 좀 재밌어 보여가지고 살펴봤는데요. 일단 이 조치가 시행된 거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였는데요.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던 날이 5월 10일이었는데 이날을 기준으로 취임을 하면서 바로 1년간 중과 배제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1년 됐던 것들이 계속 매년 5월 9일, 다음에 5월 9일 이렇게 연장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4차례 연장이 되다 보니까 올해 5월 9일까지 현재까지는 이제 유예가 연장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요. 올해 그래서 2021년부터 했으면 5년 동안 유예가 된 게 이제는 이제 종료되게 됐는데 매년 이렇게 연장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도 유예 연장되지 않을까 이런 뭐 기대도 했었을 텐데 단기적으로 좀 시장에 약간 충격이랄까 그런 건 없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매년 연간 단위로 이렇게 유예가 되다 보니까는 그리고 작년에도 그 유예 조치가 결정난 게 아까 이재명 대통령 글을 보면 2월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슬슬 이제 유예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안 하겠다고 딱 못을 박아버리니까는 사실 5월 9일 이전에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때까지는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촉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게 이제 걸려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절차도 있을 거고 또 집을 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대출 규제 때문에 또 집을 사기가 쉽지 않으니까는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해서요. 좀 여러 가지로 좀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또 다른 글에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의 잘못도 있으니까 5월 9일까지 계약만 해라. 그건 인정을 해주겠다. 뭐 그렇게 의논을 해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번엔 미국으로 가봅니다. 미네소타에서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전 9시쯤 벌어진 일인데요.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37살 남성 알렉스 프레티가 연방 국경 순찰대 요원이 쏜 총에 맞아서 이제 사망을 했는데요. 지난 7일에 인근에서 약 1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하는데요. 똑같이 37세 여성인 르네 니콜 굿이 사망한 게 이제 17일 딱 지났는데 같은 동네에서 똑같은 사건이 또 벌어진 겁니다. 이제 미국 국토안보부는 프레티 이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방위권 차원에서 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현장 영상이 나왔어요. 현장 영상을 보면은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 남성을 이제 땅에 쓰러뜨리고 이렇게 체포를 하려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다가 갑자기 총성이 울리면서 놀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욕타임즈 뭐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데도 당국 설명이랑 영상이랑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식시장 얘기해봅니다. 자, 지난 수요일이죠. 지난주 수요일 개장과 함께 코스피 5천선을 이제 터치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보니까 코스닥이 1000선을 또 돌파를 했고 어쨌든 상당히 빠르게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렸어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아마 예상을 거의 못했을 거다. 네. 그 정도로 사실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00스탁이 됐죠.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1000스탁이 됐는데 오늘 이제 매수 사이드카가 걸릴 정도로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포인트로 보면 이제 코스닥 시장이 7%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건데. 그 중에서 본다 그러면 뭐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오늘 보니까요 알테오젠, 뭐 ABL 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니까 뭐 2차 전지주라든지 아니면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로봇주 이런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환매장이 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느껴지고 있고, 그 정도로 지금 뭐 시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관심 받은 종목들이 계속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동성, 그다음에 이익, 이 정책, 이 3박자가 어우러지면서 구조적 레벨업 단계에 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은 더 우호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런 얘기하죠. 3,000 스탁 되는 거 아니냐, 1,000스탁이 아니라 이런 얘기가. 2,000스탁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확실히 지금 상승 모멘텀은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코스피 1980년에 출범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5000 시대를 과거 상승장하고 과거하고 비교하면 지금 어떻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일단 공통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끌어올린 거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근데 과거와 지금의 좀 차이점은 확실히 일단 기대감이 앞서가느냐 실적이 앞서가느냐 요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대감이 앞서갔다가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이제 영업이익이 잘 안 나온다 그런다. 그러면 이제는 좀 장이 무너졌었는데 지금은 기대감보다는, 그러니까 밸류보다는 지금 확실히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영업이익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실적이 앞서는 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뭐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을 안 받고 계속 올랐었거든요. 코스피 시장.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주식을 잘 아는 사람은 돈을 못 벌었다. 왜냐하면 주식의 조정이 올 타이밍에 조정이 안 오고 계속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만 벌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용감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 5,000P를 맞이해서 돈을 번 케이스가 굉장히 많으실 거고, 그러니까 조정받지 않고 계속 올랐다라는 거,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거.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그 중요한 이유는 반도체 중심의 영업이익의 확대 또한 기대감도 있겠지만은 이런 실적에 대한 확실한 이제는 모멘텀이 살아 있다는 거고, 골드만삭스가 이제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한국 기업 이익 전망률 전망치를요, 이게 53%에서 75% 높였거든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반도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영역에 대한 기대, 영업이익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거품이 아니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우리 시장에 대한 굉장히 우호적인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게 전체적인 코스피 5000P 시대가 열린 그 어떤 그 배경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주만 이제 놓고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관세 철회하면서 미국 시장 상승했습니다. 이게 우리 시장까지 이제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유럽과 미국과의 관세를 둔, 그린란드를 둔 이 긴장이랄까, 이 현안은 좀 지나가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불씨는 계속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 장이 지금 이끌고 있는 게 사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외 변수가 있으면 크게 흔들렸던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 흔들려요 지금. 그러면 확실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유동성 장세와 그 다음에 이제 장밋빛을 보고 있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투자 심리, 그 다음에 실제 이제는 반도체나 이제는 뭐 자동차 쪽에서의 보여주는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점적으로 지금 코스피 시장을 작용을 하고 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외 변수에 옛날처럼 막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는다. 네, 지금 상황 보면 딱 보시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과거와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확실히 이제는 이런 실적에 더 중심을 두고 있는 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린란드 사태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을 때, 그때 뭐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이거 주식을 좀 빼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히려 더 올라갔거든요. 그래요.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영향력은 약간 둔화되고 있는 이런 장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가 열립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어떤 실적을 올리려고 그러고 좀 약간 이런저런 무리수를 또 두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뭐 우려랄까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올해 좀 터져 나올 만한 트럼프발 변수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떤 그런 불안감이 다시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한 이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판결이 나오면 뭐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주식시장이 호재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위헌이 됐든 위헌이 안 됐든 간에 일단은 위헌 판결을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시장을 흔들리겠죠. 예. 당연히. 왜냐하면 그동안 상호관세 책정했던 것들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 다 토해내야 돼요. 예. 토해내다 보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함이 있을 수밖에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불확실성이 증가하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는 뭐 장이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주식시장은 또 그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동안 그러면 우리나라가 냈던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또 돌려받을 수 있다 보니까 야 그러면 이게 또 호재가 아니겠느냐라고 우리 또 기업들이 더 좋은데 이렇게 쓸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또 그게 또 한편으로는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위헌 판결이 안 나왔다 그대로 간다라고 보면 이제는 리스크가 하나 사라지는 거니까 확실하게. 그래서 오히려 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참 재밌는 게 지금 그 이슈가 나와도 그걸 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긍정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시장에 그렇게 이제 해석을 지금 하다 보니까 참 5,000P가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5,000P 달성 중심에는 누가 봐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두 기업 시가총액 전체 코스피의 40%에 육박한다고 해요. 네. 이런 편중 현상에 대한 우려는 어떻다고 보세요? 당연히 있죠. 이게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반도체 업황 물론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그 슈퍼 사이클이 꺾이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이제 이슈가 하나 생겨서 뭐 반도체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다. 그러면 투심이 확실히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쏠림 현상은 역시나 뭐든지 간에 좋지 않다. 우리가 그걸 이제 K자 성장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지금 보면 삼성전자 그다음에 로봇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한쪽에선 계속 오르는데 K자 알파벳처럼 한쪽은 계속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바라봐야 될 케이스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지금 만약에 투자한다 그러면 저는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도 투자하지만 일단 이런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뭐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저는 뭐 지금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 5,000 달성 이런 고공행진으로 국민연금이 가진 주식 가치가 250조 원으로 늘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고갈 걱정 사라졌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치적 수사죠. 예,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안전하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익이 났다 그렇게 이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하시니까 이제 오늘 결정이 됐죠.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회의가 열렸는데 올해요. 가장 관심이 있어하는 게 이거였어요.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은 38.9%에서 37.2%로 줄이고요. 국내 주식은 14.4%에서 14.9% 그러니까 0.5%포인트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 국민연금을 가지고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더 늘리겠다는 거죠. 또 하나가 저는 의미가 이거보다는 전략적 자산 배분에 대해서 이게를 한계를 두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가 나왔어요. 원래 전략적 자산 배분이 뭐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3%를 더 이렇게 변동폭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4.9%면은 플러스 3%를 더 비중을 주는 거죠. 그럼 17.9%까지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왔던 것이 그걸 넘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19.9% 더 넘게 국내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기계적으로 매도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넘었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유예두겠다. 그냥 놔두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주식을 부양한다.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는 국민연금에 대한 비중을 더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을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한편으로 보면 호재죠 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특히 코스닥에 대한 호재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걸 갖고 비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시장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쪽으로 돈이 쏠리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지만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로 보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데서 더 놔둔다? 이런 그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국민연금이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방향성은 이제 리스크
리스크에 대한 해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만약에 나라가 좀 어려워진다 그러면 주식시장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먼저 반응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비중을 높여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조금 줄이고 국내 비중을 높인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국민연금도 안 좋아지고 주식도 무너지고 경제도 같이 이게 다운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마 지금 시장에 뜨거운 반응이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만 놓고 본다 그러면 뭐 이거야말로 진짜 호재거든요. 또 왜냐하면 막대한 연기금이 또 투자를 더 늘린다고 하니 뭐 자금은 언제든지 또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 이제 좀 바라보고 있는 초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제가 두 가지 유형의 분들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왜 내 주식은 안 오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반도체 로봇 관련주만 오르지? 그럼 내 주식은 언제 오르지? 이런 분들이 한 부류가 있고 다른 분들은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이제라도 들어가야 되나? 너무 늦었나? 이거 어떡하지? 이런 분들에게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뭐 교과서에 나온 얘기도 하고, 근데 그 교과서가 또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한 번에 들어가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죠. 지금 내가 들어갈까 말까 하시는 분들, 한 번에 들어가지 말고 기간을 나눠서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게 당연한 이 교과서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현금이 좀 지금 많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한 20에서 30%만 이제 진입하고 나중에 이제는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수 방향을 맞추기보다는요. 포트 구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막 오르니까 따라 들어가 이게 아니라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거죠. 반도체, 로봇, 그다음에 뭐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2차 전지 다시 한번 지금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코스닥에서 본다 그러면 역시나 바이오 쪽 이게 포트를 좀 구성을 해서 다양하게 들어가는 것. 세 번째로는 이게 언제 조정이 오나 이런 생각 말고요. 얼마나 내가 버틸 수 있냐. 그래서 요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내가 자신 없다 하신 분들은 역시나 ETF. ETF로 해서 적립식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지수 추종 ETF도 있지만 종목 추종 ETF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ETF 상품을 활용해서 한번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이번 주 시장 흐름 어떤지 짤막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역시나 우리 장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고요. 특히 시장에서는 미국이 지금 금리 결정을 이제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큰 이슈 없다라고 이제는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상장사에 대한 이익. 이익이 과연 어느 정도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요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제 장입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항상 기업의 이익 측면을 항상 고려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위즈 칼리파의 See You Again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It's been a long